안녕하십니까. 경제와 이슈 유효상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4분기 합계 출산율은 0.65명으로 이대로 가면 100년도 안 돼서 2천만 명대가 무너지게 됩니다. 생산 인구는 줄고 고령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50년 뒤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부양비를 감당해야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경제와 이슈, 오늘의 이슈는 인구 소멸 빨라지는 한국, 저출생 해법은 없나입니다. (2023년 4분기) 합계 출산율 0.65명, 사상 첫 0.6명대. OECD 38개 회원국 중 합계 출산율 0명대, 한국 유일. 한국의 가족 지원 예산 GDP 대비 1.56%, OECD 평균 2.29% 하회. 안녕하세요. 경제와 이슈 나연지입니다. 한국은 소멸하나? 작년 12월 미국 뉴욕타임스에 실린 한 칼럼의 제목인데요. 로스 다우댓 칼럼니스트는 한국의 합계 출산율이 0.7명이라는 점을 들며 14세기 흑사병 이후 인구가 급감했던 유럽 시기보다 더 빠르게 인구가 감소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2023년 0.72명으로 OECD 38개 회원국 중 유일하게 0명대인데요. 지난해 4분기 합계 출산율은 0.65명대로 추락했고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월 출생아 수도 2만 1,442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7.7%나 감소했습니다. 통상 1월은 아이가 많이 태어나는 달이지만 1월 기준 역대 최저치를 갈아치웠는데요. 이런 추세라면 내년에는 연간 출생아 수가 10만 명대로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한국의 출생아 수는 사상 처음 20만 명대로 내려앉았고 사망자 수보다 출생아 수가 적어지면서 인구의 자연 감소가 시작됐는데요. 정부는 2020년부터 저출생 대응 예산을 40조 원 넘게 키워 지난해에도 48조 2천억 원을 배정했지만 출산과 양육 부담 경감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예산은 17조 6,900억 원에 불과하다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국회 예산정책처의 인구위기 대응 전략 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가족 지원 예산은 국내 총생산 대비 1.56%로 OECD 평균 2.29%를 크게 밑돌고 3% 안팎인 덴마크, 프랑스, 독일의 절반 수준인데요. 빠른 인구 감소로 전 세계의 연구 대상이 된 한국의 저출생. 어떤 해법들로 저출생국이라는 꼬리표를 떼어낼 수 있을까요? 인구 소멸 빨라지는 한국, 저출산 해법은 없나라는 주제로 다양한 시선에서 말씀해 주실 전문가를 모셨는데요. 홍석철 서울대학교 교수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그 저출산 이런 얘기를 하다가 최근 들어서는 이게 약간 좀 그 뉘앙스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저출생이라고 바뀌어 있는데 그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아무래도 이제 저출산 그러면 그 아이를 낳는 것에 좀 집중을 해서 여성들의 역할이나 여성들에 대해서 좀 더 부담을 주는 그런 뉘앙스의 의미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저출생 그러면 좀 더 객관적이고 좀 더 중립적인 의미에서 이렇게 아이가 뭐 더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를 보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저출산보다는 저출생이라는 용어를 좀 더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공식적으로 확립된 용어는 아니고 이렇게 그냥 혼재돼서 쓰고 있는 건가요? 뭐 국가 정책 측면에서 보면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 안에는 저출산이라는 용어가 공식 용어이긴 한데요. 그래서 교수님 활동하셨던 그 위원회도 저출산으로 돼 있어서 예, 맞습니다. 네. 그 기본법이 그렇게 돼 있어서 법령을 따라가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네요. 근데 저출생이 앞으로는 좀 더 적절한 용어가 아닐까 저도 네.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은 저출생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너무나 뭐 많이 알려져서 우리나라의 그 출생률이 낮은 거는 뭐 하루아침에 일어난 것도 그렇죠. 아니고 그런데 지금 정확하게 그 출산율이라든가 이런 거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 뭐 작년 기준으로 보면 합계 출산율이 0.72명입니다. 사실 뭐 OECD 국가들 중에서 가장 낮은 상태인데요. 우리나라 출산율이
전반적으로 계속 줄긴 했지만 좀 변곡점이 2015년입니다. 예, 2015년부터 반등 없이 출산율이 계속 떨어졌고 이게 0.72명 아마 이번 달 출생아 수도 역대 최저라고 오늘 발표가 되었는데요. 그만큼 심각한 상황이죠. 그럼 그 0.7 몇 정도 되고 있는 게 얼마 전에 보니까 그 도농 간에도 차이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도시가 훨씬 더 낮고 그 지방 지역이 좀 높은 거로 나타나는데 그것도 굉장히 큰 차이가 있나요, 우리나라에서요? 예, 맞습니다. 뭐 가장 출산율이 낮은 광역시도는 이제 서울특별시겠죠. 서울의 경우 0.5명대이고요. 반면에 지역에 있는 도 단위로 가게 되면 출산이 높긴 합니다. 뭐 세종시가 가장 높았었거든요. 그 1명 이상이었는데 작년부터 1명 미만으로 떨어져서 지금 모든 광역시도가 그 0명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인구가 유지가 되려면 2.1명 정도는 돼야 된다 그러는데 보통 이제 둘이 결혼해서 한 명을 낳는 거니까 2가 돼야지 유지가 될 것 그렇죠. 같은데 2.1명으로 계산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뭐 결혼을 이렇게 해도 뭐 2.1명이라는 출산율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해서 2.1명이 나왔을 때 그 안에서도 성비 차이도 있을 거고요, 분명히.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제 결혼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지를 좀 두는 것 같고요. 영유아 사망률도 있고 그래서 다 그렇죠. 감안하면 그 정도 예. 오차는 생기는 예, 예. 모양이네요. 그 우리나라 출산율이 지금 0.72명인데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게 0.72명이면 아마 지금 25만 명 정도의 아이들이 태어나고 있는데 0.72명이 그대로 유지가 되면 한 30년 지나서 25만 명의 아이들이 또 결혼해서 아이를 낳게 되면 한 10만 명대 초반으로 신생아 수가 줄어들 거고 거기서 또 30년이 지나게 되면 한 5만 명대로 줄어들 거기 때문에 이 상태로 지속이 되면 아마 금세기 내에 인구가 거의 뭐 소멸될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 참고로 OECD 국가가 한 1.5명 정도 된다 그러는데 OECD는 상황이 어떤가요? OECD 국가들 중에서 그 아까 대체 가능한 출산율이 2.1명 이상이 되는 나라는 한 국가, 이스라엘이 2.1명 이상이고요. 유일하게. 예. 네. 그리고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0명대 0.72명을 기록을 하고 있고 다른 나라들은 1명에서 2명 사이입니다. 문제는 최근 들어서 한국뿐만 아니라 OECD 주요 국가들의 출산율도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뭐 우리나라가 특별히 출산율의 문제가 더 심각하긴 하지만 한국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원인이나 이런 부분 문제점들을 유럽에 있는 국가들도 함께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국이 조금 전에 말씀 주신 대로 선진국도 그런 그 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지만 급격히 우리나라가 변곡점을 2015년도에 맞으면서 이렇게 된 이유는 어떻게 분석을 하시나요? 2015년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어떤 사회 경제 현상을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요. 2015년이 되면 여성들의 대학 취학률이 남성들을 앞지르기 시작을 합니다. 여성들의 교육 수준이 남성을 앞지르기 시작을 한 거고요. 그리고 2015년부터 20대 후반의 여성의 고용률이 또 남성을 앞지르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여성들의 교육이 높아지고 그리고 이제 고용률, 일을 많이 하다 보면 아무래도 본인들의 경력이라던가 일에 훨씬 더 관심을 많이 갖게 되고 반면에 결혼이나 출산에 따른 기회비용이 아주 빠르게 증가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사실은 2015년 전후로 일어났던 거고요. 또 2015년에 발생한 여러 가지 사회현상 중에 하나가 이 수도권 집중이 좀 본격화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수도권 집중이라고 하는 것은 좀 과도한 경쟁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만큼 경쟁이 치열해지고 또 집값도 높아지고 하다 보면 어떤 결혼과 출산에 대한 관심보다는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를 더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2015년 이후로는 출산율이 반등 없이 계속 줄어들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정책적으로 뭐 일가족 양립을 좀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던가 해서 좀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이런 변화가 급진적으로 일어났지만 정책의 변화는 상당히 점진적이었기 때문에 효과가 좀 없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소위 뭐 그 위기 경보가 울리는데 대응을 제대로 못한 거를 탄광 속의 카나리아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예. 일단 2015년도부터
경고등은 계속 켜지고 있었던 거네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데이터를 보면은 그 정부에서 나름대로 굉장히 노력은 많이 했다. 그래서 예산을 아주 많이 투입했다 해서 뭐 야당에서 공격할 때도 그렇고 서로 뭐 정권이 있을 때마다 도대체 그 많은 돈을 쏟아붓고 뭐 했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예, 예. 어느 정도 예산이 어느 쪽이 좀 쓰여졌었나요? 보통은 이제 저도 이제 매년 지날 때마다 분석한 예산의 규모가 많이 달라집니다. 뭐 17년 동안 뭐 300조를 썼다, 뭐 18년 동안 400조를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최근 들어서 몇 년 사이를 보면 매년마다 저출산 예산으로 분류된 예산 규모가 50조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년 지날 때마다 50조 원씩 더 늘어나는 거죠. 네. 근데 50조 원 중에서 한 절반 정도는 주거 지원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래도 젊은 분들이 주거에 대한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근데 집값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뭐 전세 자금을 대출해 준다던가 또는 주택 구입할 때 대출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근데 집값이 원금이 크다 보니까 예산이 되게 크게 잡힐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한 25조 정도 되고요. 네. 나머지 25조 원 정도 중에서 20조 원 남짓은 뭐 일가족 양립이라던가 돌봄 지원이라던가 이렇게 좀 핵심적인 정책들에 쓰이고 있는 거고요. 한 3조에서 5조 사이 정도가 좀 더 간접적인 예산들에 좀 집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분석을 해보시면 어떤 게 그래도 효과 면에서는 어떤 게 그래도 점수를 좀 높게 받을 수 있을까요? 많은 전문가들이 말씀하실 때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3가지 정책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도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그러니까 시간을 좀 더 제공하는 정책들인데 그게 대표적으로 일가족 양립 정책인 것이죠. 그래서 뭐 육아휴직이라든가 유연근무라든가 이런 정책이 가장 중요하고 효과적이고요. 두 번째로는 서비스 정책입니다. 그 아이를 어디 이렇게 맡기고 그래야지 이제 일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라든가 아이돌봄 서비스라든가 이런 서비스 정책이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이제 마지막에 이제 비용 지원입니다. 아이를 키우면 다양한 이제 비용들이 발생을 하는데 이 비용들을 좀 완화해주고 지원해주면 좀 더 부담이 더 덜하기 때문에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아동 수당이라든가 부모 급여라든가 이런 정책들이 효과적이라고 잘 알려져 있죠.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원인이나 뭐 효과적인 부분이 분석이 끝났으면 곧 우리나라 출산율도 올라갈 수 있을까요? 사실 그러면 가장 좋겠죠. 근데 이 정부 정책은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이제 비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죠. 우리가 결혼과 출산은 개인의 선택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결혼하고 출산하는데 예상되는 뭔가 이득이나 편익이 더 비용보다 크다면 선택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편익이라고 하는 측면은 상당히 좀 추상적이기도 하고 개인의 여러 가지 주관적인 어떤 거기 때문에 가족의 가치 또는 공동체의 가치가 매우 크게 작동을 하는 영역이고요. 이제 비용은 좀 더 금전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거기에 많이 지원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비용 지원이라든가 이런 제도의 변화가 아무리 잘 되더라도 개인의 인식이라든가 사회문화의 변화라든가 가치관이 함께 변하지 않으면 여전히 편익은 낮게 평가가 되기 때문에 합리적인 선택을 해서 결혼과 출산이 더 늘어나지는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정책적으로 이런 걸 좀 더 확대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인식의 개선이라든가 또는 사회문화의 어떤 개선 이런 정책도 함께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교수님께서 어디에서 그 인터뷰하신 거 보니까 캠페인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예,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 사실 좀 놀란 부분은 뭐냐면 그 경제적으로 자유로운 분들이 오히려 애들을 많이 낳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저출생의 원인이 주로 경제적인 거에 굉장히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보니까 근데 오히려 고소득층이 출생률이 낮다 이런 거가 좀 충격적이었었는데 그 이유는 어떻게 보시나요? 아무래도 뭐 고소득층의 경우는 비용적인 부담은 좀 작겠지만 또 그 안에서 상당한 경쟁이 있을 겁니다. 좋은 일자리를 유지하려고 하는 경쟁, 그러려면 자기 개발을 좀 더 많이 해야 되고 또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 얘기는 결국은 일과 개인의 생활에 좀 더 집중을 하는 게 필요한 것이죠. 상대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은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과 자기 생활에 좀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다 보면 결혼이라든가 출산이나 아이 양육에 대한 시간을
좀 줄여야 되기 때문에 고소득층일수록 일반적으로는 출산율이 낮은 상황입니다. 이거는 이제 국가 간의 비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출산율이 낮아지게 되고요. 뭐 개발도상국의 경우는 오히려 출산이 높죠. 그리고 뭐 언뜻 생각해도 출산율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그 좀 나라가 더 잘 살고 성장률이 높아지면 조금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예. 이게 저출생하고 맞물려서 계속 이 악순환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 저출생하고 그 경제 성장률의 상관관계는 어떻게 보시나요? 좀 더 국가가 발전하려면 인재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인재 수도 줄어들다 보니까 결국에는 어떤 노동의 생산성이 이제 감소하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면 노동 공급이 줄어드니까 뭐 소득세도 줄어들 거고요. 경제 성장이 낮아지니까 전반적인 세수 감소가 이제 오게 됩니다. 또 저출생의 문제는 거기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요. 아이의 수가 줄어든다는 거는 상대적으로 고령 인구가 많아진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고령 인구는 여러 가지 사회보장 측면에서 연금이라던가 건강보험이라 수요가 엄청 높아지는데 이거를 적어지는 생산 인구가 떠받쳐야 되기 때문에 이 노년 부양비가 상당히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런 사회보장 제도가 정말 지속 가능한가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시경제에도 상당한 타격을 줄 수가 있고 또 사회보장 제도의 지속 가능성에도 문제가 주는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초저출산 자체가 경제에 직접적으로 지금 그 영향을 미치는 거는 어떤 사례를 좀 볼 수가 있을까요? 뭐 우리나라 그 잠재 성장률에 대한 추계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국의 잠재 성장률이 2% 아래로 떨어졌거든요. 네. 그리고 2040년쯤 되면 1% 밑으로 떨어진다고 이제 추계를 하고 있는데 그 배경으로 이야기하는 게 인구 감소. 특히 그 근본적인 원인은 이제 초저출생이 계속 지속되는 경우에는 잠재 성장률이 하락할 것이다라는. 굉장히 무섭네요. 잠재 성장률을 밑에 하기도 쉽지 않은데 예. 그거보다 밑으로 간다는 얘기는 계속 성장이 마이너스로 간다는 뜻일 수 맞습니다.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이게 직접적 비교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OECD 국가들이 모두 잠재 성장률이 높은 건 아닙니다. 한국은 후발 어떤 선진국이었기 때문에 여주 그나마 높은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는데 보통 뭐 이탈리아라던가 뭐 프랑스, 독일 같은 경우도 잠재 성장률 1% 밑으로 떨어졌어요. 일본은 잠재 성장률이 최근에 보면 0.2% 정도 됩니다. 네. 근데 그 배경을 보게 되면 이 나라들이 인구 고령화를 아주 심각하게 경험을 해왔고 그리고 뭐 초저출생 문제 우리나라만큼은 아니지만 저출산 문제를 계속 오랫동안 고민해오고 있는 나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구 변화라고 하는 게 잠재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클 수 있습니다. 근데 한국은 그런 나라들보다도 훨씬 더 인구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미래의 잠재 성장률에 미칠 영향이 훨씬 더 클 수 있다라는 좀 암울한 그런 전망을 해볼 수 있죠. 그러면 이제 나름대로 그 여러 가지 대책이라든가 방향성도 좀 잡혀는 있는 것 같은데 시간으로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쳐서 이게 회복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단기적으로 이제 이런 저성장에 관련된 부분도 대책을 세우려면 어떤 그 생산성 향상을 위한 이런 요새 뭐 AI 시대를 맞이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민 정책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할까요? 일단은 뭐 초저출생 문제 그 자체로 놓고 보면 단기적으로 필요한 것은 일가정 양립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라든지 정책 그리고 기업 문화를 바꾸는 게 가장 시급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례로 우리나라가 그 아까 말씀드렸던 뭐 서비스나 비용이나 시간 이런 정책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가장 미흡한 정책 중에 하나가 시간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일가정 양립 정책이 사실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요. 특히나 대기업의 경우는 아무래도 규모 경제가 되기 때문에 뭐 육아기에 부모가 잠깐 뭐 자리를 비우거나 휴직을 한다거나 이렇게 해도 큰 문제는 없죠. 근데 우리나라 전체 고용의 한 14% 정도만 대기업입니다. 청년 대부분은 중소기업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의 일가정 양립을 이루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근데 잠깐만 한국에서는 이제 유럽 얘기를 많이 하죠. 유럽은 일가족 양립이 잘 된다. 근데 유럽은 상황이 다릅니다. 우리나라랑. 뭐 독일, 프랑스, 스웨덴 이런 나라들은 고용이 한 40% 이상이 대기업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충분히 일가족 양립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돼 있어요. 산업 구조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일가족 양립을 좀 제대로 하려면 중소기업을 어떻게 하면 일가족 양립 잘할 수 있을지에 정책을 좀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게 과거에 많이 했던 육아휴직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좀 더 유연근무 같은 것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중소기업에 좀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이제 중요하다라고 이제 보고요. 아까 교수님도 말씀 주셨지만 그 유럽하고 비교하기는 쉽지 않고 벤치마크로 쓰기에도 여러 가지 상황이 좀 다르다 예, 예. 그랬는데 보니까 북유럽에서는 사회적 돌봄 그래서 유모차를 길거리에다가 놔두고 부모가 밥 먹으러 들어가도 예. 굉장히 안전하고 주위에 어른들이 애들을 같이 돌본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벤치마킹을 한다 그러면 어떤 나라가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뭐 사회적 돌봄을 하는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요. 뭐 대표적인 나라들이 뭐 독일, 프랑스, 스웨덴 같은 나라들 가장 벤치마킹 할 수 있는 나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나라들이 뭐 동일한 그런 정책을 쓰고 있지는 않아요. 각각의 어떤 사회 문화라든가 사회 경제 환경을 기반으로 해서 좀 다양한 정책들을 좀 쓰고 있는데 이 나라들이 돌봄, 사회적 돌봄이라든가 또는 일가족 양립 정책을 좀 활성화하게 된 계기는요. 독일만 하더라도 지금 합계 출산율 한 1.5명 정도 됩니다. 굉장히 OECD. 많이 올라가고 예, 있네요. 네. 근데 80년대에서 90년대까지 1.2명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저출산 국가로 이제 분류가 됐다가 반등을 했는데 프랑스나 스웨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들은 이거를 좀 극복을 하기 위해서 가장 대표적으로 썼던 정책이 이 사회적 돌봄 체계를 갖추고 또 일가족 양립을 제대로 이제 환경을 만들어 가고 또는 뭐 수당이라든가 이 현금성 지원도 훨씬 더 효율화해서 이걸 통해 가지고 사실은 한 과거 한 20년 사이에 출산율을 이제 반등을 했던 것이죠. 네. 그리고 국가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기업이라든가 어떤 가정에서 이게 같이 손발이 안 맞으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기업들이 이런 정책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좀 같이 진행을 해주면 이게 좀 도움이 될까요? 그동안 뭐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산업화 과정에서 아무래도 이제 제대로 산업화의 역할을 하려면 뭐 경쟁도 하고 어떻게 보면 그 근로자들을 훨씬 더 잘 네. 활용하는 게 중요했다면 지금은 이제 그런 시대는 아니지 않습니까? 좀 더 가족 친화적인 그런 경영을 할 수 있도록 기업들이 적극 나서줄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도 보면은 일가족 양립의 다양한 제도는 우리나라가 많이 이제 좀 좋아지고 있는데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에 다니는 이제 근로자들조차도 눈치가 보여서 육아휴직이 쓰기 어렵다 이런 이제 불만들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뭐 기업지 못하게 하는 건 아닐 겁니다. 제도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근데 못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기업 문화가 여전히 과거 시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데 이게 또 그냥 둔다고 문화가 바뀌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정 부분 특히 이제 필수적으로 필요한 그런 제도는 좀 의무화를 한다던가 그렇게 해서 기업의 좀 역할을 좀 강제할 필요도 있는 것 같고요. 또 그렇지 않은 영역에서는 기업들이 좀 더 잘 참여할 수 있도록 유인을 좀 제공을 해서 좀 기업들이 스스로 알아서 문화를 바꿔가는 노력들도 함께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저출생 그 고령화에 교수님께서 쓰신 책에 보니까 전공을 건강경제학 이렇게 쓰셨는데 예, 예. 굉장히 좀 특이하고 재밌는 이런 것 같은데 이 어떤 도움이 좀 될 수 있을까요? 보통 이제 경제학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상당히 제한돼 있는데 그런 제한된 자원을 어떻게 잘 효율적으로 잘 활용해서 사회적으로 적정한 수준에 생산할 수 있을까 이걸 연구하는 분야고요. 네. 이제 건강경제학은 건강이라는 걸 우리가 생산하기 위해서 뭐 의료 인력이라든가 의료 재정이라든가 의료 기술과 같은 제한된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추이를 보게 되면 아무리 인구가 출생아 수가 줄다 보니까 소아과라든가 산부인과는 의료 공급이 아주 턱없이 부족하죠. 필수 의료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오히려 저출산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 이런 이제 우려가 나오기도 하고 종종 뭐 응급실 뺑뺑이 그래서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국민들의 이제 불안이 좀 많이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시장에 맡겨놨더니 약간 시장 실패 같은 시장 거. 실패의 문제가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건강경제학이 막 활용된다면 좀 더 사회가 필요한 그런 공급이 될 수 있도록 뭔가 인센티브 체계를 바꾼다던가 제도를 바꿔서 뭔가 적절한 수준의 뭐 소아과, 뭐 산부인과 필수 의료가 도입이 된다면 아무래도 뭐 젊은 분들이 좀 더 마음 편히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가 있고 그러면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는 데 좀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교수님께서 캠페인 이런 것들 그 국민들 의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마지막으로 국가의 운명이 걸려 있는 이런 건데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캠페인을 하시면 좋겠는지 좀 시청자분들께 뭐 이런 캠페인 좀 해서 우리나라 미래를 좀 긍정적으로 만들어 보자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매우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사실은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시청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이를 낳고 결혼하고 하는 게 다른 사람의 어떤 미칠 영향이라던가 또 국가에 미칠 영향까지는 고려하고 선택하지는 않을 겁니다. 오히려 국가 입장에서 보면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저출생 문제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문화를 바꿔가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한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투자를 아낄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이제 개인들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국가를 생각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가족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찌 보면 우리가 급격한 산업화를 경험을 하면서 가족의 가치가 점점점 하락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캠페인을 한다면 가족의 가치를 좀 높이는 그런 캠페인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우는 게 단순히 희생이 아니라 나에게도 도움이 되고 가족을 만들어가는 게 왜 행복한 것인지 이거를 점점점 보여주는 캠페인이 가장 필요하고 또 그런 것들이 한 세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녀에게도 또 이렇게 물려주고 해서 그렇게 좀 변해야지 우리가 생각하는 좀 더 의미 있는 어떤 인식의 변화라던가 가치 변화가 좀 생기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구 소멸 빨라지는 한국 저출생 해법은 없나라는 주제로 인구 감소 가속화에 따른 문제점을 살펴보고 저출생 극복을 위한 해법들을 진단해 봤는데요. 차별화된 인사이트를 주신 홍석철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사회가 직면한 저출생은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반드시 극복해 나가야 할 필수 과제인데요. 정부와 기업, 사회단체, 국민이 모두 함께 힘을 합쳐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는 환경이 하루빨리 조성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경제와 이슈 유효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